여러분, 잠시 멈춰 주십시오. 이 영상은 저희 채널이 지금까지 다뤄온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긴 시간 망설였던 사건입니다. 내용이 너무 잔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왜 보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직접 언론에 보도를 호소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깊은 물음표를 남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성인이 아닙니다. 당시 나이만 15세, 충청남도 논산에 살던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던 4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새벽 2시 논산의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 그곳에서 1시간 동안 벌어진 일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사건의 진실을 여러분께 낱낱이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사건 기록실 TV가 논산 중학생 엽기 납치 성폭행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기록합니다. 2023년 10월 2일 자정을 막 넘긴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은 인구 10만 명 남짓의 조용한 지방 도시입니다. 특별히 흉흉하거나 위험하다는 인식이 없는 그저 평범한 지방 소도시입니다. 논산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일 정도로 공동체 의식이 강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 피해자 B씨는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논산 번화가 인근에서 귀가 중이었습니다. 걸어서 집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딸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B씨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젊은 남성이 말했습니다. 농협 쪽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태워드릴게요. B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남성이 자신의 집 방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네가 좁고 서로 아는 사이가 많으니 혹시 내가 기억을 못하는 지인인가 싶었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워낙 많이 다니는 시간대이기도 했고 남성의 접근 방식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친근했습니다. B씨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오토바이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그 선택이 그날 밤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토바이는 B씨의 집 방향으로 향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분 만에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멈춘 곳은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였습니다. 새벽 2시의 초등학교. 아무도 없습니다. 불빛도 없습니다. 인적도 없습니다. B씨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왜 여기에? 라고 생각하는 사이 남성이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남성의 손이 B씨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무차별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성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3초에 한 대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쉬지 않고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B씨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저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남성이 목을 조여오면서 호흡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제압했기 때문입니다. B씨는 이러다 정말 죽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B씨는 이 남성에게 마지막 부탁을 건넸습니다. 마지막 부탁이 있다. 혹시 부모님이 계시냐? 양심에 호소하는 말이었습니다. 너도 부모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성은 더욱 엽기적인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웃고 있었습니다. B씨가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그 순간에도
가해자는 웃으면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B씨의 증언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웃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웃는 게 너무 크게 생생해요. 나중에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은 당시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마약 검사 결과도 음성이었습니다. 완전히 제정신인 상태에서 이 모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1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성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운동장을 끌고 다니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학교 현관 근처, 외부 계단 근처 등 초등학교 교정 곳곳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이 모든 장면이 교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되었습니다. 남성은 B씨에게 눈을 감도록 명령한 뒤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고 자신의 소변을 먹도록 강요하는 등 방송에서는 다 전달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태적이고 엽기적인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강요했습니다. 남성은 범행 과정에서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신고하면 이거 영상을 풀어버리겠다. 또한 B씨에게 딸이 몇 살인지를 물은 뒤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남성은 B씨에게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으나 B씨가 저항하자 오히려 휴대전화를 폭행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범행 종료 후 B씨의 가방, 현금 약 14만 원, 휴대전화를 모두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범행 내내 B씨는 살아서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조여오고 숨을 쉬지 못하는 순간들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모든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났을까? 어느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B씨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가해자가 사라졌다. 눈을 떠보니 가방도 돈도 휴대전화도 없었습니다. 소지품이 전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B씨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초등학교 교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인근 도로로 뛰어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차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반쯤 맨몸으로 뛰어나오는 여성을 보고 멈춰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4번의 차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5번째 차가 멈춰섰습니다. B씨는 그 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B씨의 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와 미리 휴대전화 위치 공유 앱을 연동해 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앱을 실행했습니다. 어머니의 휴대전화 위치가 잡혔습니다. 가해자가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지만 전원을 끄지 않았던 것입니다. 딸은 위치가 표시된 장소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오토바이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오토바이 안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B씨가 특이한 벨소리를 설정해 두었던 덕분에 이 안에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딸은 즉시 경찰에 알렸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오후 가해자는 B씨방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범행 직후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검거하고 나서야 가해자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짓을 저지른 사람은 당시 만 15세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 B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부모도 있고
학교도 멀쩡히 다니고 있었던 중학생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경찰도 피해자도 아무도 15살짜리가 이 짓을 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만 15세, 논산에 거주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 윤모군이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전과가 있었습니다. 절도 전력이 있었고 갈취 등의 행동도 이미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학교와 동네에서도 이미 유명한 문제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번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는 훔친 것이었습니다. 면허도 없는 상태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에 논산 시내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범행은 계획적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윤모군은 당초 오토바이를 구입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행 사흘 전인 9월 29일 밤에도 이미 성매매를 가장하여 여성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시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논산의 한 빌라 주차장 앞에서 출장 성매매업소에 문자를 보내고 예약금 10만 원을 실제로 입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여성이 오지 않아 범행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새벽에 귀가하던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새벽 시간대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둡고 인적이 없는 그 공간을 의도적으로 선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도 마약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검거 후 마약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완전한 정신으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범행 내내 웃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공포와 고통으로 울부짖는 동안 가해자가 웃었다는 것은 단순한 충동 범죄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근본적으로 결여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윤모군은 구속 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강단상해, 강도, 성폭력 처벌법 위반, 강도 예비, 절도, 무면허 운전에 이르기까지 중한 범죄들이 망라되었습니다. 이 중 강도 강간은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성인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론상 무기징역도 선고받을 수 있는 수준의 죄질입니다. 그러나 윤모군은 만 15세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촉법 소년인 만 10세에서 13세는 아니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러나 소년법에 따라 처벌은 소년법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소년법에서 정한 부정기형은 단기와 장기를 함께 선고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강력 범죄의 소년범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장기 15년, 단기 7년입니다. 그것이 법적 상한선입니다.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상을 선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된 국선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합의금 1,00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1시간의 지옥,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 무너진 일상에 대한 보상으로 제시된 금액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피해자 B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합의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기 15년, 단기 7년, 벌금 3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어른에게는 인사를 잘하는 착한 학생이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소년은 어른도 아이도 아닌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 이 발언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13일 1심 법원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합의 일부는 윤모군에게 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미수 80시간, 아등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을 하고 보기에는 믿지 못할 정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15살의 행동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그러나 소년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모범수로 생활할 경우 단기에 해당하는 5년만 채우고도 출소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B씨는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죽는 게 나아요. 이건 한 송장밖에 못해요. 그 범행 이후 B씨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B씨는 일상적인 생활과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구치소 안에 있었지만 피해자는 밖에서 하루하루 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실제로 B씨는 1심 선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것이 피해자의 현실이었습니다. B씨는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양측 모두 불복했습니다. 윤모군 측은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2024년 4월 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다시 구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가해자 측은 또 다른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가해자 부모가 살고 있던 집을 팔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B씨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해자 부모의 이 행동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가해자 부모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분께 죄송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부모인 저희가 잘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냐. 여기까지는 그나마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만 15년 살았다. 막말로 내가 아들을 5년을 못 보고 못 만진다. 피해자분한테는 형량이 적을 수 있어도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 피해자가 평생 안고 가야 할 고통은 언급하지 않고 아들과 5년을 못 만난다는 사실만 슬퍼하는 이 발언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14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장기형이 3년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감형 이유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형을 낮춘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합의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이 더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윤모군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윤모군은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전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상고장을 낸 것입니다. 장기 7년도 억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윤모군은 스스로 그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모군은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피해자 B씨에게 자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와서도 그러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출소 이후 이야기를 직접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B씨는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가해자가 수감 중에도 피해자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소년법은 본래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화와 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입법자들이 이런 수준의 범죄를 상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만 15세가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훔쳐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하고 사흘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새벽에 여성을 납치하여 1시간 동안 성폭행과 불법 촬영과 강도와 협박을 모두 저지르고 범행 후 피해자의 딸까지 협박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범행을 만 15세라는 이유만으로 최대 장기 7년의 형량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우리 사회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감형의 핵심 요소가 되는 현행 구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씨는 처음에 단호하게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무너진 상태에서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합의를 이유로 형이 낮아졌을 때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일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경고도 분명했습니다. 단순히 형량을 채우고 나온다고 해서 이런 성향이 교화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의심되는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되지 않으면 성인이 된 뒤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의 삶은 누가 지켜주는가 하는 질문도 남습니다. B씨는 지금도 논산이라는 좁은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B씨는 2차 피해에 노출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B씨의 잘못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새벽에 귀가하던 중 친절하게 다가온 사람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 어떻게 잘못이 됩니까? 가해자가 이 상황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잘못은 오롯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윤모군에게 있습니다. B씨가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한 것은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3일 새벽 충청남도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그곳에서 한 여성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최종적으로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모범수로 생활할 경우 단기인 5년을 채우고 출소할 수 있습니다. 출소 이후의 이야기를 수감 중 편지에 써서 보낸 윤모군이 몇 년 뒤 이 사회로 돌아옵니다. 반면 피해자 B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날 새벽의 기억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법은 이 사건에 완전히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힘입니다. 기록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 바로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가 이런 사건들을 계속 기록하고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사건 기록실 TV 기록은 계속됩니다. 이 영상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과 다수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사건 기록실 TV였습니다.